자, 오늘 이제 예술철학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어본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글을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철학을 이제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술이라고 하는 거를 감상하고 그 뭐 갤러리에 가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예술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뭐 피아노를 치거나 뭐 연주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즐긴다 또는 이제 그런 것들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뭔가 여가 생활을 이제 즐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 어떤 이제 느낌, 또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여러분들 생물학적 모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혀 예술이 물리적인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가장 이제 비관의 예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플라시보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라틴어로 플라케오, 몸물을 이제 즐겁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정말 관련된 효과가 없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내가 먹으면서 이 약이 나한테 뭐 두통을 치료한다, 아니면 뭐 다리를 아프지 않게 한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 두뇌라든지 아니면 신경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물리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뭐 또 다른 예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이제 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몬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침이 돋아요. 여러분들 이제 오아시스 생각하면 뭐 오아시스 때문에 여러분들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지만 이 레몬과 같은 뭐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걸 떠올리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으로 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두뇌 속에 또 여러분 신체 속에 신체적인 반응, 물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구라나 상상의 이야기나 아니면 허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허구이고 여러분들 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상하느냐, 또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형태의 몸의 기능들 또는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예술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특별히 왜 20세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이 시작점은 이제 구석기 시대, 우리가 이제 35,000년 전 이야기하는 동굴 벽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들이 거의 뭐 3만 년 가까이 변화하지 않다가 최근, 그러니까 20세기 전후에서 1860년을 전후로 해서 자, 어마어마한 이제 변혁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 정의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미학자들은 한 6가지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 비례, 대칭, 균형, 일치 뭐 이런 여러분들 그냥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확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860년 이후부터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인상주의, 뭐 후기 인상주의, 뭐 낭만주의 이제 이런 사조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예술 개념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들의 예술 작품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게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1917년에 이제 등장한 소변기, 셈이라고 하는 소변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거를 셈이라고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출품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모나리자, 또 다비드상하고 이 소변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뭔가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적인 속성으로서 뭐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례, 대칭, 균형, 일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예술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20세기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진영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술의 개념, 전통적인 예술 개념, 자, 이런 것들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과연 이제 진정한 예술인가라고 하는 측면, 이걸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예술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주의 또는 이제 아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선발된 최고급의 어떤 이제 순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허황된 것, 형이상학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방식의 새로운 예술. 자, 그 새로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액션이에요. 자,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과정이다. 자, 작가가 그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것에 참여하는 어떤 관객들, 감상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걸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과정에서 그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예술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오늘 이제 첫 시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 특별히 이제 시각예술, 뭐 청각예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실들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지금 뭐가 보여요? 콜라겐이 보이죠? 콜라겐은 무슨 색깔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빨간색. 다른 색으로 보이는 사람? 코카콜라 캔 빨간색으로 보이죠? 자, 근데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지금 보여요? 여전히 빨간색으로 보여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인다. 손 들어봐요. 두 명. 검은색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보고 있는 거는 확대시켜 보면 검은색이에요. 자, 그럼 빨간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여러분, 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자, 이제 허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현대 철학자가 쓴 허구의 철학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허구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유니콘처럼 또는 뭐 뿔 달린 도깨비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뇌 속에 또는 생체적인 반응들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허구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오아시스를 떠올리는 것처럼 아무런 우리 생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허구도 있고, 동시에 아까 레몬즙을 생각하는 것처럼 레몬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 침샘이 고이고 또 뭔가 이제 생리학적인 흐름이 생기는 이런 형태의 또 허구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선, 면, 뭐 이런 어떤 색채가 그냥 유니콘처럼 또는 오아시스처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듣거나 하거나 아니면 이것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자, 이런 착각이 불러일으키는, 그 착각이 여러분 눈이 분명히 지금 내가 빨간 걸 보고 있는데 원래는 검은색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어떤 반응들이 이제 불러일으켜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인식 활동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술도 한 가지죠. 자, 그런 어떤 활동들이 기본적으로는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구에 근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눈 밖에서, 다시 말하면 뇌 밖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물 중심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주 또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책상이나 걸상이나 교실이나 여러분들 자체도 전부 다 여러분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영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설명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머릿속에서 만들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시뮬레이션이 단순하게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나 우주를 전부 다 포괄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왜 예술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예술이 얼마만큼 엄청난 형태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왜 서양의 최고 엘리트들이 왜 예술을 그렇게 중시하는지,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장난으로 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를 바꾸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을 바꿔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형태의 총이나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결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라고 하는 거, 세계라고 하는 거, 벨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또 어떤 방식으로 예술 활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인간이 없는 경우,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우주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만물이 다 유심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라고 하는 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오센트리즘, 생물 중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테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식이 없으면 현실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인식이 없으면 현실도 없다. 여러분들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략적인 작용들인데, 그 생략적인 작용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뭐 원자나 분자, 뭐 힉스 입자까지 대부분 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런 어떤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우주를 파악했는데, 그 파악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만들어진 특성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엌에 가서 뭐 물을 마시거나 코카콜라를 마시거나 어떤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부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죠. 그 부엌에 있는 뭐 스토브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계들이 있는데, 이거가 내가 부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인식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교실에 있다가 나갔을 때, 내가 나갔을 때 교실이 지금 이 상태와 똑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뭔가 대상이 고정불변하고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바이오센트리즘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내가 없으면 실제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는 이제 인식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개념을 뭐가 만들어내느냐? 자,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인식한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이 실질적으로는 나의 두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두뇌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두뇌가 작용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뇌가 갖고 있는 특성들, 자, 이런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 또 이제 심리적인 특성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뭐 심리철학, 또 형이상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어떤 내용들인데, 이 두뇌가 단순하게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원자들이나 다른 이제 화학적인 뭐 또는 이제 전자기적인 어떤 신호들에 의해서 제어되는 하나의 이제 시스템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이제 따로 존재하는 어떤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인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또 뭐 인식론에서 다뤄지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예술 철학에서 이제 다뤄질 수 있는 어떤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유일한 단서, 유일한 매개가 바로 여러분들 두뇌이고, 그 두뇌가 없다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계를 알아가는, 또 세계를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큰 태제에서 조금 이제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뭐 스토브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계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자,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우리 눈에는 하나의 고체처럼 어떤 오브젝트처럼 이제 보이고, 만지면 딱딱하고, 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물질과 또 에너지 집합체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아원자들, 소립자들, 뭐 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고정된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구름 또는 이제 확률이라고 이야기하죠. 파동함수라고 하는 형태가, 자, 이게 어떤 때는 파동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입자로 가기도 하는데, 그 입자와 파동이 항상 고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울림과 떨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처럼, 자, 그런 어떤 전자들이 원자핵을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비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90%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원자핵 주변에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그 전자가 그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우주 끝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이 0으로 수렴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니까 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 지금 전체 여기 울리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립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위치에 우리가 핀포인트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어떤 거, 여기 펜이 있으면 펜은 이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데, 자, 이 펜을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들, 아원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이게 굉장히 고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 전체 공간에 뻗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것들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만들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여기는 지금 X라고 하는 XY 좌표의 어느 곳에 있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들 수준, 나노미터의 수준, 나노미터는 이제 10억분의 1m의 수준인데, 그 안에서는 수소와 원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이게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양자역학이나 또 뭐 고전역학에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고전역학은 좀 다른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악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빛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이 소립자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치는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만일 있다라면, 자, 이것도 이제 믿지도 않는데 만일 있다라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 또 물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이어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라면, 자, 그건 이제 파동함수 상태에 있는 것들이고, 자, 그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갈 때, 부엌에 들어갈 때, 자, 그것들이 파동함수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의 상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제 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관측하지 않는다라면 실제로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또 이제 뭐 중학교 2학기 때 나오는 이제 과학 이야기 때문에, 자, 이중 슬릿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 문양으로 벽에 찍히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관찰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달게 되면 구멍 하나로만 통과하게 돼요. 입자처럼 굳어져가지고. 자, 이게 이제 그 이전, 이게 입자로 될 수 있고 파동으로 될 수 있는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이, 자, 누군가 관찰자에 의해서, 그게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원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옆에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태, 이걸 이제 중첩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슈퍼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A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대A가 될 수도 있는, 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측면들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부엌에 들어갔을 때의 상태하고 부엌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냥 머릿속에서 있을 때의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이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는 상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태와는 전혀 다른 이 파동함수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스토브가 있다, 또 냉장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만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1923년도에 코펜하겐 학파에서 이런 해석을 발표했을 때 아인슈타인도 반대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볼 때 달이 있고 보지 않으면 달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많은 물리학자들이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 같은 경우에도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 전 단계, 파동함수 상태에서 벌어지는 상태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알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런 어떤 양자역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런 중첩 상태를 아는 것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양자역학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전역학에서 빛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인가, 또 물질이나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깔이나 시각적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는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광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광자는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광자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시각적인 정보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색깔들로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을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빛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빛의 속성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망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원추세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시각피질에 넘어왔을 때 우리가 이게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에 불과한 것이고, 자, 그런 파장이 770나노미터부터 440나노미터 사이에서 우리의 망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미치는 영향들은 아주 중립적인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파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우리 뇌 속에서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해석에 의해서 이게 빨간색 냉장고, 파란색 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다양한 이제 그 소립자들이 자, 이런 어떤 빛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 전자기적 신호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자,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중립적으로 어떤 것들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색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 지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망막 속에 광자가 우리 망막 속에서 또 신경계를 통해서 전자기적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이 우리 시각피질, 우리 후두엽에 있는 시각피질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가, 그 과정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전자기적 형태의 에너지가 우리 신체에 들어왔을 때 그것과 우리 두뇌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 놓은 것들이 바로 색이다, 색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의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계를 만들어 간다. 자, 똑같은 770나노미터의 파장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걸 빨간색으로 인식하게 돼요. 440나노미터는 우리가 보라색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 근데 770나노미터가 왔을 때 파충류라든지 뱀 같은 걔네들은 회색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빨간색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뭔가 있어요. 일정한 형태의 가시광선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A라고 하는 색, B라고 하는 색, C라고 하는 색으로 자,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걸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형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논리 형식. 근데 논리 형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뇌를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뇌를 해부한다고 해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걸 이제 눈과 시야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야가 아무리 밝다고 해도 시야 자체에서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뭔가 이 이제 시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섰는 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논리 형식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한 요소가 있어서 어떤 파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것들을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의식의 상호작용이 없을 때, 세계는 단순하게 파동함수에 불과한 것, 또는 이제 파장이라든지 에너지에 불과한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학적 실제론에 쪄들어 있어요. 여기는 책상이 있고, 여기는 의자가 있고, 여기는 뭐 분필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마치 고정된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떠올리느냐,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 부엌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저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책상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본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자, 우리 망막에 맺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석이 들어간다. 반드시.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메커니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들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상호작용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자, 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철학사에서는 이 두 가지 입장들이 이제 계속해서 경론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주의 또는 이제 과학적 실제로에 따른 이야기를 보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창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있고 그 객관적인 어떤 존재가 우리의 어떤 망막에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과 지금 이제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생물 중심주의 또 이제 이 예술 존재론과 연관되는 이제 주장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필터라든지 이런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창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연관해서 세계를 만들어내 놓은, 세계를 창조해 놓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의식이 이제 없다라면 실질적으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생물학적 존재,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이제 값어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죽으면 세상은 끝, 뭐 여러분들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자, 근데 생물 중심주의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살하면 안 돼. 여러분 자살하는 순간 어느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인들이 하나 죽으면 세계 도서관이 하나씩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고대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희귀한 존재인데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 생물학적 나이가 34, 40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조선시대 왕들 평균 수명이 43세야. 43세. 정말 뭐 좋은 거 먹고 운동 잘하고 뭐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던 사람이 43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대 후반에 다 죽어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60세를 넘기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한 지식이죠. 지금처럼 이제 이런 정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책도 이제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노하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그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서관급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생물 중심주의에서는 더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체가 자,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느냐,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직접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 뭐 나는 뭐 루저다, 나는 뭐 실패한 인생 아닌가, 나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힘이고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구축했던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걸 느끼게 건데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아이템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단순하게 색뿐만 아니라 소리도 한번 알아보죠. 소리. 우리가 이제 소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물음들을 이제 던질 수 있는데 자, 이제 숲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숲에서 쓰러지는 나무의 그 쓰러진 소리, 쿵, 뭐 쾅 이런 소리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존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자, 아인슈타인은 이제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 있는 학자 중에 하나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죠. 실제 세계가 어떤 지각 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의 기본이다. 자, 이게 이제 과학적 실제론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존재가 옳은 것인가 알 수 없다.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물 안에 있으면서 내가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면 나는 우물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물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물 안에 있든지 아니면 우물 밖에 있든지.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믿고 있죠. 이 세계가 뭔가 나 외에 따로 존재하는 어떤 독립적인 사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확인해 본다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존재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물들, 다른 사태들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과학에서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IT 기술 발달하면서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우주라고 하는 건 시뮬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조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숲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아무도 없으면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소리가 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소리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색도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 소리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매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죠. 매질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매질은 공기죠. 그래서 나무가 이제 쓰러지게 되면 그 쓰러지면서 공기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어떤 파장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공기가 이제 빠르게 진동하면서, 자, 그게 우리 고막에 연결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고막에 어떤 것들이 소리의 반향들이, 파동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아주 작은 것들, 또 아주 큰 것들은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청 주파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진동이 있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초음파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들, 그게 존재한다고 하지만 우리 고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고막을 이제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소리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나무가 쓰러질 때, 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공기의 진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기의 진동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기의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느 정도 수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 이제 파악할 수 없기도 하는데, 자, 이런 이제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두뇌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 고막 속에 이런 공기의 진동이 소리로서 변화해 되려면 최소한, 자, 2만 회 정도 진동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20에서 2만 회 정도 공기가 이제 진동이 되면, 자, 우리 뇌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 그 받아들이는 것들이 두뇌 속에서 뭔가 이제 효과를 이제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 소리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이 공생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공기의 떨림, 진동에 이제 불과한데 이것들이 고막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고막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 뇌 속에서 뉴런, 또 이제 시냅스, 이런 어떤 방식으로 전기 신호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자, 그게 우리 이제 후두엽에 있는 후두엽에 있는 이제 뇌에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리들,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모든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사태가 아니라 우리 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물리적인 사태로 존재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기의 진동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공기의 진동이 아무리 심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기의 진동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기가 없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 같은 데 가면 소리가 날 수가 없죠. 왜냐면 매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들이 소리나 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최적화된 공간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색깔,
어떤 방식으로 소리들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뭐 색깔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여러분 대보세요. 근데 이제 뭐 그 색과 관련해서 이제 색 철학도 있는데 필로소피 오브 컬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왜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한가? 민족마다 달라요. 언어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색을 발견하는 것, 색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이 민족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독보적인 그런 어떤 색 감각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 말에서는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보면 색 관련해서 13가지 내지 15가지 정도 했어요. 근데 중세시대에 유럽인들은 5가지 내지 6가지 색깔밖에 없었어요. 쓰는 용어들이. 자, 근데 이게 이제 분화가 되면서 지금 500가지 기본색 또는 이제 1000가지 기본색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색을 구분하고 색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이론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색의 그런 어떤 범위들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이제 삼성 블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란색이면 파란색이지 뭔 삼성 블루야. 근데 삼성에서 개발한 색깔이라는 거예요. 삼성 로고에 들어가 있는 그런 파란색이 삼성 블루라고 하는 색깔이에요. 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세계를 구분하고 세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제 굉장히 커다란 역할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색도 이야기했었는데 주황색, 특별하게 주황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는데 숲속에 탁자에 이 빨간색 램프가 이제 올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불꽃, 주황색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불꽃이 과연 주황색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문제예요. 자, 이제 아무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주황색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뜨거운 가스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제 뜨거운 가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광대라든지 전자기 에너지의 파동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파동이나 에너지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인간의 이제 그 인식 범위를 이제 벗어나 있는 것들인데, 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빛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적 파동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계속해서 퍼져 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가 인간에게 감지가 되는 순간과 이제 관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감지가 되지 않는 순간이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자, 감지가 되는 순간, 자, 그게 주황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관찰자가 없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에너지 파동으로서만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뇌를 보면 이런 어떤 이제 구조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망막 속에 저런 이제 빛의 파동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 망막 속에 있는 이제 작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눈 끝에 있는 원추 세포들, 자, 원추 세포는 RGB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색을 통해서 저것들을 조합해내는 작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뇌 속에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어떤 색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색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들은 가시광선에 이야기할 수 있는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 이 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노스, 그리스 말로 나노스라고 하는 건 이제 난쟁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크기가 아니죠. 수소나 이제 뭐 이런 그 소립자들의 크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그것들이 이런 어떤 파동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파동들이 우리 망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망막 뒤에 있는 800만 개의 원추 세포들을 자극하게 되고, 그 자극이 또 400km로, 시속 400km로 뇌로 넘어가서 뇌 후두부에 있는 시각 피지들을 또 자극하게 돼요. 자, 이런 어떤 뉴런들과 시냅스의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황색 불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자로 구성되어 있고 광자는 밝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 머릿속을 들어가더라도 우리 뇌라고 하는 것도 시커매요. 오트밀처럼 이제 아무런 빛도 없는 것들인데,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생하게 보고 있는 여기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생기는 거죠.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죠. 빛도 빛도 어두운 거고, 빛도 전혀 밝은 것도 아니고, 우리 뇌 속에도 전혀 밝은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이런 총천연색의 이미지들을 구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존재하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게 기적이다로 얘기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전혀 외부의 원인도 없고 내부의 원인도 없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뭐 여러분 TV나 영화 보면 끊기는 것처럼 뭔가 지연 현상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총천연색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적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재창조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특성들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 실제로는 여전히 반론하죠. 아, 우리가 지금 이 책상을 보면 이것도 이제 딱딱하고, 여기 연필도 보면 딱딱하고, 뭐 핸드폰도 보면 딱딱한데, 이건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분명하게 이게 딱딱한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 머릿속에서 만드는 이미지, 영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물리책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는 텅텅 비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탄소, 질, 황소, 뭐 이런 어떤 5가지, 6가지 원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의 소립자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텅텅 비어 있는. 그래서 지구 70억 인구의 그 원자들만 뽑아가지고 모아놓으면 사과 하나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텅텅 비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은 이제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뭐 글자가 해져가지고 이쁘지가 않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만진다고 했을 때 우리 손끝에 있는 전자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나 어떤 다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들의 전자끼리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내.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해요. 이게 딱딱한 거니까 이게 물건이 있다라고, 대상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죠. 근데 나의 손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하고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가장 끝부분인 전자끼리는 서로 다른 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건 딱딱하다라고 느끼는 느낌이고, 그 느낌은 우리 두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자기적인 신호, 다시 말하면 뉴런이나 시냅시스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자기적 반발력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어디에 있느냐?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영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뇌 속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기적 신호, 다시 말하면 뉴런이나 시냅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를 fMRI로 기능성 자기 공명 장치로 스캔해 보면 뭔가 뇌에서 계속해서 빛이 발아지고 있어요. 뭔가 계속 회로가 일어나고 있죠.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뇌 속에서는 엄청난 형태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작용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왜 이제 예술 철학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아시스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것들이 여러분들 갈증을 해결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레몬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침샘이 돋아요. 침이 나온다는 거죠. 또 뭐 어떤 이제 아름다운 여성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훌륭한 멋진 남성을 생각할 때도 뭔가 이제 성적 흥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그 사람과 어떤 이제 교제를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자, 이제 어떤 상상은 우리에게 물리적 변화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상상들은 전혀 물리적인 변화들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예술은 이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변화들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추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간이 이제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삶을 설계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 느낌, 자, 이런 어떤 개념들이 호모사피엔스가 침팬지로부터 분기되는, 다시 말하면 직립보행하게 되고 송곳니가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음식물을 나누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원초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물리적인 현상의 출발점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현상의 출발점이다라고. 물리적인 현상들 일으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즐기고 느끼고 뭐 애니메이션처럼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리적인 효과, 물리적인 트레이스를 남기는 자취나 흔적들을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흰 옷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느냐, 어떤 방식의 예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효과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